내 머리도 정말 학생 여러분 많이 참석하셨네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경북대 학생 여러분과 또 클루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다룽 총장님과 또 교수님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기말 시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아까 2시부터 우리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모시고서 대구경제 살리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오는 길이고 아마 지금 열띤 토론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오시고 몇 분 의원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아까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북경대 가서 그곳에 학생들과 대화를 가졌었는데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우리 한국과 중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희망, 또 미래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가슴 뿌듯합니다. 우연의 일인지는 몰라도 제가 지난주에 갔던 북경대를 거꾸로 읽으니까 경북대가 됩니다. 오늘 밤에 다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하고 월드컵 최종 예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 여러분의 경기를 보면서 바람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정환 선수와 박주영 선수, 차두리 선수가 한 골씩 딱딱 넣어서 3대 0으로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까? 오늘 꼭 우리 팀이 필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대학 사회 당당히 보수를 말한다 하는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벌써 유명한 논객 3분이 다녀가시고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한나라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정한 보수는 참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국심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절에 우리의 보수가 역할을, 본래 보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여러분들에게 보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깨끗한 것보다는 뭔가 낡고 또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세력은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세력이고 또 공산주의 침략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세력이고 또 경제 발전으로 배고픔을 해결한 세계가 놀라는 이런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스스로 앞장서서 혁신하는 노력을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과 신뢰가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그 후에 나왔지만 시대에 졌다, 그런 지적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보수 정당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될 자기 혁신을 못해서 결국은 보수하면, 원래 보수가 그런 게 아닌데 나쁜 이미지만 떠오르도록 한 것은 스스로 잘못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수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사이에 소위 진보 세력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이 세력이 완전히 우리 사회의 권력을 장악해서 지금 노 대통령 말대로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의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진보 세력은 과연 진정한 진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과연 역사 진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느냐?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를 뒤돌아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되냐, 우리나라 역사적 진보를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 것에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했고, 또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지켰고, 산업화로 배고픔을 해결했고, 그리고 민주화까지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선진 한국을 건설하는 길로 나서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한나라당이 선진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금년 초에는 선진 한국 비전을 말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국가 목표는 선진 한국입니다. 그것은 보수든 진보든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이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의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10년이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선진국이 되었고, 그래서 그 후에 고령화를 맞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왔는데 65세 이상 된 그 노인이 7% 이상이 되면 이게 고령화고, 그 다음에 14% 이상이 되면 아주 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 그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것이다. 또 그 숫자가 20% 이상이 되면 이거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속도로 가면 2025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고령 사회가 돼버리면 이제는 선진국이 될래도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뛸래도 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또 노동력이라든가 생산력이라든가 모든 게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활기를 잃어서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간에 10년 안에 우리가 선진국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또 특히 후손에게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가 움직일 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계속 움직여야 앞으로 나가고 서 있는 것은 정지가 아니라 쓰러지거나 뒤로 후퇴입니다. 나라 발전도 계속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후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를 자처하는 이 현 집권 세력이 선진 한국을 목표로 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귀가 아프도록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으실 것입니다. 횡담도 게이트, 오일 게이트, 이런 그 부조리, 또 국정 난맥의 이 뉴스만 봐도 이 집권 세력이 진보를 자처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진보 세력은 아마 큰 화를 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안에 과연 누가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치권은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한나라당은 그 경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수, 진보의 이념 논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나라당이 어떠한 정당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 휴대폰 하나에 TV, 카메라, 라디오, 이게 모두 접목되는 세상입니다. 디지털 사회로 갈수록 이렇게 융합과 통합이 발전의 테마가 되는 컨버전스 사회가 되는데, 정치에 있어서도 이제 더 이상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것을 다 포괄해서 제3의 통합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동체 자유주의를 당의 새로운 노선, 이념으로 확립했습니다. 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개인의 경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되 이렇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선의의 경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거기서 자연히 탈락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 그 경쟁에서 밀려나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공동체의 식구로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자유주의는 한국판 제3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진보 보수의 논쟁보다는 한나라당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선진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계속되어 온 문제점이고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되었던 것인데, 그 첫째가 1인 지배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의 보수가 한편에는 공천권이라는 그 어떤 큰 힘을, 권력을 쥐고 또 한 손에는 재정권을 쥐고 이것을 그 힘으로 해서 1인 지배체제를 아주 굳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헌법기관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자연히 자율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또 거수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사당화가 되고 계보 정치가 아주 그냥 무성했고, 또 어떤 정책 경쟁,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기보다는 그 보수를 위한 정치 투쟁, 이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쟁이 많아지고 당리당략적인 그런 투쟁, 이런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누가 그 당의 보수가 되더라도, 총재가 되더라도 결국은 1인 지배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 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공천이나 재정이 투명화되고 분산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저는 당내에서 참 힘들게 정당 개혁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 대표가 된 후에는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발전을 해야 나라도 발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 개혁을 주장할 때도 힘들었지만 실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그 과도기가 있고 또 과도기를 지나는 동안 혼란스러움이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과학에서, 물리에서 관성이라는 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달리하려고 그러면 그 관성대로 더 가려고 그러죠.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당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도 막상 그렇게 바꿔놓으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부감, 그런 부정, 그런 게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밀고 나가야만 모든 그 변화와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은 대표가 공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밀실 공천이다, 무슨 이해관계로 공천을 준다, 이런 그 불공정한 일이 없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맡겨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한 그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 정당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고쳐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공천에서 고치면 됩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왜 공천에 개입을 해서 자기 사람을 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또 당 재정도 이거는 국가 보조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투명하게 인터넷에 전부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게 그 재정을 운영하고, 또 당 대표실 예산도 현저히 줄였습니다. 또 의원총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 각본을 짜고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이 말한다 이렇게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발언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투표 필요하면 투표에 의한 결정이, 당론이 결정되는 최고 의결 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보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계보 정치가 문제다, 그래서 이제 계보 정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계보 정치 안 하냐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확고한 의지를 이해해 주시는 편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것은 계보가 없다고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계보는 없지만 동지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진정한 신뢰관계 그리고 동지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국민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되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막 의논을 하면서 서로 의기가 투합해서 저는 정말 그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동지애, 애정,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계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된 후에 한나라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어서 부패, 기득권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정책정당, 원내정당, 디지털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더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지금 조금씩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 기억에 남는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자가 있으면 그 안에 핵이 있고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그거보다 더 넓게 돌고 또 에너지가 적은 전자는 그 주변을 돌고 해서 그 외곽을 핵을 중심으로 여러 전자들이 도는데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를 하면 그 다음 단계 궤도로 전자가 뛸 수가 있는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그 궤도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에너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같은 궤도를 돌다가 충분히 에너지가 확보됐을 때 그 다음 궤도로 확 뛰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태까지 왜 개혁한다 그러고 변화한다 그러는데 뭐가 안 되냐. 근데 실제는 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부단히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요즘 한나라당 와보시면 하루에도 몇 건씩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문에 많은 플랜카드가 붙는데 거기 무슨 토론회, 무슨 공청회 해가지고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주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대표로서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에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 공청회의 주제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가 없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공청회,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적법에 관한 것,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위한 보훈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산불 예방, 국민연금, 자원봉사, 또 기부금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건가, 실종 아동에 대한 것, 노인 치매 대책, 북한 핵 문제, 탈북자 보호 문제, 또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느냐, 대입제도 개선에 관한 것, 이런 것 등등 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민생 현장의 주제들, 국민의 관심을 가진 주제라면 그 어떤 거든지 다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 경제가 모두 우리 한나라당의 주제이고 교육, 외교 안보, 여성 복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이 만들고자 하는 정당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선진 정당이고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옛날에는 대부분의 법을 만들고 국회는 거수기 노릇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전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정책을 법으로 만드는 이런 정책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스스로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달 총선 때 한나라당이 잘못해서 국민께 사과를 드리면서 많은 곳에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가장 큰 불만은 싸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싸우지 말라는 것이 이런 정책을 갖고 경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리당략 국민의 생활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냥 모든 걸 제쳐놓고 싸움하는 이거 하지 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난 1년 동안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쓸데없는 것, 국민의 생활과 관계없는 것 갖고 싸우지 않는 정치를 소위 상생의 정치라고 부르고 그거는 정당끼리 서로 상생하자보다도 국민을 위한 상생이었고 그런 걸로 싸우지 않게 되니까
정책을 가지고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틀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당리당략적으로 싸우자 하면 정책 싸움은, 정책 경쟁은 쓸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우리 선거하는 거 보면 전부 그 이슈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뭐 일자리, 세금, 뭐 의료보험, 심지어 낙태, 뭐 동성애, 이런 게 다 선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선진국형 정책 경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정당으로 가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지지 못할 정책, 또 법을 함부로 남발하는 것, 이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도 지지 못할 그런 그 정책을 인기영합적으로 막 남발을 하면 결국은 국민과의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치를 시작하면서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그 결심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킬지도 못하는 약속을 남발하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고, 또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것을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또 국민은 감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 정당을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무슨 보수다 뭐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보면서 아, 저 정당의 노선은 뭐고 철학이 뭐냐 하는 것을 다 알게 되고 그게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정당이 되어보기도 전에 무슨 보수다 진보냐 또 뭐 실용이냐 개혁이냐 이런 거를 갖고 말싸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나라당은 유연한 실용주의 노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의 노선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제 강의 그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주제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라는 가치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피를 흘려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시장경제를 자유시장경제라고 부를 만큼 자유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장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을 보면 예외 없이 시장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사유재산권이 바로 자유에 기초한 제도이고 또 시장 경제 원리가 경쟁 원리가 바로 자유의 원리입니다. 국가 경영에 대해서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기본 원리로서 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합니다. 저는 현 정권이 이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더 크게 하고 정부는 더 작게 가야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확산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무수히 많습니다. 경기가 지금 계속 침체되니까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계속 해왔던 재정 지출 확대 정책만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얼마 한정돼 있습니다. 또 그 돈도 무슨 정부의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의 돈이 아니라 전부 국민 혈세고, 이렇게 재정 지출로 경제 살리겠다 하면 그게 전부 또 국민의 빚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거의 4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는 현금이 60조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 돈을 아주 신나게 마음껏 투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정책을 편다면
우리 경제 살아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일자리, 청년 실업 자연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자금이나 이런 현금을 쓰게 하는 것이 자꾸 규제로 얽어매고 또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이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면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돈 쓰는 것도 돈 써라, 빨리 투자해라 하고 알밤을 준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자연히 알아서 하지 말래도 그게 이득이 되고 생산적으로 된다고 하면 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큰 시장 원리에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세금 낮추고 규제를 아주 격파하고 경제 자유를 확대해서 투자하기 좋은 분위기, 소비하기 좋은 분위기, 이거를 만들어주면 이 풍부한 시중 자금이 투자로 연결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모든 경제 상황은 경제 정책의 산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지금 경제 상황이 이 모양이냐? 그건 다 따라 올라가 보면 경제 정책이 이랬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인턴 제도다, 무슨 공공근로 제도다 이거 만들어 봤자 일자리 만들어내는 재주는 정부보다는 시장이 월등하게 앞섭니다. 정규직 근로자 문제 때문에 이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할 자유가 없으니까 또 채용할 자유도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업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자유가 확대되지 않으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여러분과 같이 졸업하면 취직하기를 원하는 이런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시에 몰리고 교사직에 몰리는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경기 불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나라당은 자유만 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평등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자유주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되 그 자유로부터 나타나는 사회 문제는 공동체 정신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빈곤의 문제라든가 사회복지 문제, 실업자 문제, 또 신용불량자 문제, 보육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그늘없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다윈,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진화에 성공한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이다. 우리 한나라당 역시 시대와 민심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선에서 2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3번의 패배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은 희망 없다 이렇게 냉소합니다. 어제의 한나라당이라면 그 말에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와 완전히 이별할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 세력으로 또 공동체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정당으로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정당으로 국민을 더 잘 살게, 더 안전하게, 더 편하게 만드는 진정한 개혁을 하는 정당, 희망의 정책 정당으로 또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 통합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막 시작했지만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결코 자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자학과 패배주의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나라당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 강국으로 만드는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도 같이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